예, 친박 정산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내용이 폭로전으로 치달으면서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호남계 중진들 사이에 탈당설까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1번지 첫 대담의 주제는 인적 청산을 두고 내용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대담의 키워드는 이걸로 아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담의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예, 자, 홍준표 대표 지금 미국에 가 있죠.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사실 본인 스스로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서청원 의원과 굉장히 각을 세우는 모습을 남기고 지금 떠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성완종 리스트 이 부분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데 네. 이용주 의원까지 나서서 이제 국감장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당의 양상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어쨌든 날선 내용 그 두 가지를 이제 좀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서청원 의원이 당신의 지난 여름에 뭘 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던진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서 성완종 이 리스트의 뇌물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대표가 2심 항소심을 앞두고 서청원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윤 모 씨는 당신 사람 아니냐, 좀 자제시켜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이용주 의원이 우리 당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끼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또 장제원 의원이 녹취록이 있으면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바로 잡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녹취록이 있다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정확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주 의원이 어제 국감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이용주 의원 발언 들려주십시오.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오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항소심에 가서 윤석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자, 저희 당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검찰이 확보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자, 객관적 자료라고 이야기했네요. 장제원 의원 녹취록이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객관적 자료, 그리고 오늘은 또 통화 자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밝혀내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시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쟁점으로 발생을 했고, 두 번째가 어쨌든 서청원 의원이 세게 공격을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주 안 해야 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MB 정권 시절에 서청원 의원이 이제 구속되어 있었잖아요. 공천 헌금 받아서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되어 있었을 때 홍준표 의원이 가명, 그 다음에 석방, 그 다음에 사면, 이 세 가지를 자기가 해줬다. 대통령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고 이제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두 개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서청원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서청원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밝혀야 되고, 이 현재의 논쟁만 가지고도 대법원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유죄를 받을 확률이 커지고 있다는 게 최종심이 남아있죠. 전문가들의 평이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던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감형과 석방과 사면에 개입을 했었으면 이건 직권남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검찰에서 건들면 이건 직권남용으로 또 홍준표 대표가 또 다른 항목으로 또 걸리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날선 공방을 하면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이 각각의 자기 발등을 찍거나 자기의 행보를 더디게 하는
쇠사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그만큼 친박도 정말 자기 정치 생명을 걸 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사님께서는? 밀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친박 진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데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승부는 사실은 누가 승자가 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더 손해를 보겠죠. 지금 뭐 친박의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탈당을 하면 정치적으로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죠. 당권도 잃을 수 있고 또 더 나가가지고 검찰 수사하면 명예의 부분들도 있고 형이 확정되면 또 그런 부분들 법적 책임의 문제도 있고 잃을 게 너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불균형한 셈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문제는 결국은 지금 말이 많은 쪽이 결국 불리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툭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변명을 많이 해두니까 지금 언론에서 셀프 고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받아가지고 또 국민의당이나 여권에서도 다른 또 액션을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지금 형국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단순히 홍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 입장에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일정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을 가능성도 있고 끝까지 가면 결국은 마지막 피해를 보는 거는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분은 어떻게 갔다 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 와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죠. 지금 부장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분명히 이제 이게 끝까지 갈 경우에 두 사람한테는 생채기만 남길 건데 굉장히 노련한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치 경험도 정말 오래 했던 분들이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 8선의 의원을 관록을 자랑하는데 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그 뒤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제가 어제부터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전 되자부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 가을에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의 정말 날선 그리고 임계점을 지나치게 넘는 발언들 아니냐 하면서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서청원 의원이 세게 붙으면서 친박 청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당헌권 3개월 정지로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2라운드가 됐단 말이에요. 2라운드가 됐는데 이 또한 이미 홍준표 대표나 서청원 의원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을 만큼의 그 이야기는 다 했고 아주 격렬하게 국민들이 말 그대로 생사투에 대한 그 걱정을 할 정도로 누구 한 명은 죽어야 이 문제가 끝이 나는 거구나 할 정도로 그 위험한 수위들의 발언들을 오갔는데 사실상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첫 번째 그 최고위에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출당 건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10일 뒤면.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위의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것도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최고위 홍준표 대표까지 합해서 7명이거든요. 지금 나오죠. 지금. 이철우 의원은 홍준표 대표하고 친하고 이종혁 그 최고는 홍준표 대표가 지명을 했고 그다음에 김태흠, 이재만 이 두 사람은 누구나 알다시피 전형적인 친박이고 그러면 유효의 그 최고하고 이재영 청년이 그 최고가 이제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 유효의 그 최고가 태극기 집회 가가지고 큰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최고위원이 됐는데 왜 입장이 모호하냐. 이렇게 되면 아차면 3대3이 되거나 3대4로 홍준표 대표가 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을 확정 짓는다 한들 또 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은 또 어떤 절차를 남기고 있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 건류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죠. 현직 의원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출당 건류는 윤리가 해놨고 최고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현직 의원은 한 번의 재심의 기회를 또 줍니다. 시간이 또 늘어집니다. 두 번째 그 3분의 2, 즉 72명이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에 대한 출당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친박계가 지난 20대 이항구 공천 심사위원장이 그 친박계로 썰어 담았던 공천에서 과연 72명의 홍준표 대표가 표를 받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의 그 의원들을 영입하려고 하면 명분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정도로 명분을 만들어주고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은 의원총회에 가서 부결을 시키는 요런 이 시나리오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날선 싸움들 지금 셋 다 한국에 없거든요. 이 날선 싸움들이 그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고 홍준표 대표는 할 만큼 했다. 예. 그리고 정말 친박 청산을 위해서 정말 나 노력했다라는 명분을 얻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김무성 전 대표 등이 받아 수용을 하고 예. 통합하는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이 시나리오 아니냐라는 예. 흐름들이 그래서 저는 짜고 치는 고수도 또는 짜고 치는 정치 뒷거래의 추악한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고위가 어떻게 의결될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황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분석을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부소장님께도 똑같이 이제 좀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기 최고위 의결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절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피해가 큰 거예요. 사실 의총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재적의원 3분의 2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동료 의원 하는데 꼭 나갈 필요가 있느냐.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소집권자인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진작에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무리하게 소집을 해가지고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투탑이 거의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상실하는 그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게임인데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째고 두 번째는 김무성 대표 지금 의원이죠.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저는 지난번에 인터뷰를 할 때 통합의 조건을 얘기를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부분들이 전제 조건이다라고는 했지만 친박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짜고 친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은 해법은 갔다 와가지고 일정 정도 그 정치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결과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서로가 너무나 큰 상처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홍 대표는 의총을 하자. 정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지금 대여 투쟁이 우선이다라고 해가지고 의총을 미루는 방법으로 일정 정도 이거를 마무리하고 10일 이상이 지나가지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최고위원 결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전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의총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총을 미룬다라고 하는 거는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타협점을 찾는 그런 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왔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구심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소장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도 지금 최대 위기가 찾아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친박 관련해서 청산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 대선 전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 이후의 지금 상황 수시로 말을 바꿔왔지 않았습니까? 바퀴벌레 이야기 정말 입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의 저런 모습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색깔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을 바꾸거든요. 저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제1야당의 대표의 모습을 좀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저는 좀 답답한 상황에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사실 그래서 보수의 지도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품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의 무게도 중요하고 이런 공감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인데 결국은 진실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진실 게임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서청원 그 의원이 그 얘기했던 품격의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서청원 의원이 그저께인가요? 얘기를 하고 출국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 대표 쪽에서는 일단은 뭐 한숨 돌리고 그냥 미국 가는 와중에 공항에서 특별한 발언을 안 했어요. 예. 그러고 했는데 결국은 법적인 문제는 그 양자 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품격의 문제는 사실은 양자 간에 타협돼서 해결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역시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볼 분이 있다. 과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수 진영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홍 대표는 지방선거 때까지 어떻게 품격을 키우고 말의 무게를 더 하고 이런 부분들의 해법을 좀 찾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말은 천금과도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동안 이렇게 말을 여러 번 바꿨기 때문에 이게 다분히 의도된, 계산된 어떤 홍준표식의 어떤 정치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던데 그 이상이 뭐 어떻게 지나치게 깊은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 홍준표 대표의 그동안의 그 가벼운 말투, 그다음에 직설적 화법, 그다음에 뭐 장인어른을 향해서 영감탱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실수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뭐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다라고 하면 천금이 가치 하락을 해서 뭐 10원짜리나 20원짜리 정도의 그 무게밖에 안 되나 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대표의 어느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피곤하고 의미 없는 행위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팩트가 아니고 특히 비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퀴벌레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직전에 그 친박을 공격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하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그 친박을 공격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려고 하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면 지금 그러면 홍준표 대표의 그 행위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면 뭐지요? 사람의 반대말이 뭐지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의 말 바꾸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그 정치적 수사 별로 분석하는데 의미가 없다. 말 그대로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던 팩트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MB 그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기가 그 청원을 해서 뭐 가명 석방 사명을 해줬던 것이나 그다음에 자기가 서청원 전 대표에게 항소심 직전에 이 자제시켜 달라라고 했던 요 팩트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지 그 외에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의 언어에 대해서 여기서 또다시 이 논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돌아온 귀국길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보수야당 집안 싸움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볼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 통합을 바른정당과 밀어붙이는 분위기였는데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섰죠.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이제 호남 중진들의 강한 반발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뭐 탈당 얘기까지 나왔는데 동교동계도 이제 민주당 쪽과의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있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당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현재 그 안철수 현 대표와 그다음에 박지원 전 대표를 필두로 한 호남계 중진들과의 갈등들이 조기에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결국 이 부분들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느냐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107석입니다. 최소한 15명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222석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221석을 앞서면서 제1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기호 1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추진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 10명 이상은 어렵겠다라는 판단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른정당은 20명 중에 반반이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통합의 이 추진력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한 그러면 10명이 나가고 나서 10명 남은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40명하고 통합을 하면 플러스 50이 돼야 되는데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하는 순간에 한 10명 정도가 또 떨어져 나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말 그대로 국민의당의 안철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진들이 포진하고 있는 호남 지역에서의 정치적 거목들이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그 장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얻는 이 이익은 뭐죠?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숫자로 계산을 한들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존재감과 리더십과 대표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를 썼는데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박지원 안 된다, 햇볕 정책 폐기해라, 호남과 결별해라 하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돌아왔고 당내 분열만 노출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또 한 번의 정치적 실패라고 규정하며 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국감 이후에 통합 논의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기에 의총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조찬 회동도 있었어요. 중진들과 김동철 원내대표가 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오늘 아침 중진 의원들과 조찬을 가졌습니다. 항상 해오던 조찬입니다. 지금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정책연대, 나아가서 정책연대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나아가서 선거연대까지도 추진해 볼 수는 있겠다. 통합은 그 이후에 모든 여건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예, 자 부장님 정책연대 또는 선거연대 이 정도까지는 이제 보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되면 통합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지금 그 의석 비율은 사실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존중하고 국민들의 허락을 받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뭐 당수끼리 만나가지고 뭐 협의를 해가지고 급격적으로 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이 일정 정도의 그 용인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참 국감 중이고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통합 논의는 사실은 약간 좀 앞서 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이 논리가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그대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선거에 대해서 유불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선거 유불리는 정치권의 얘기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책 연대를 통해서 국민들이 같이 하는 게 유용하다. 그리고 선거 연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구나. 이런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역시 정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은 안철수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결국 대권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논리가 좀 단순해지는 거죠. 지금 동교동계나 호남 의원들이 대권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은 문재인 대표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실질적으로 호남 민심은 쫓아가가지고 빈다고 해가지고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비전을 보여주고 다음에 정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줘야지 호남 민심이 움직이는데 사람 몇 명을 같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희망을 갖기는 굉장히 힘든 거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지금 사람의 국회의원들 또는 동교동계 여기에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국민을 보고 가야 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중도 국민이 만들어놓은 제3의 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국민한테 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해답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재판을 보이콧했기 때문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건가? 뭐 신동욱
씨, 네. 그 박근영 씨의 남편 아니겠습니까? 네. 또 옥중 단식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재판부는 일단 국선 변호인을 이번 주 중에 선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그 재판 보이콧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많이 나왔던 예측이었었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변호인단들을 사임시키면서 재판의 출석 여부와 그다음 이후에 옥중 투쟁에 대한 어떤 내용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옥중 메시지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평론가들이나 언론들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예. 가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때 이제 똑같이 갔다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속 연장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변호인 일괄 사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단식 투쟁에 대한 그 이야기였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단식 투쟁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행보를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비판이 예.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냐, 예. 오히려 투쟁의 강도를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변호인 사임을 통해서 이미 태극기 집회의 힘이 예. 일정하게 실리고 결집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엄청난 분란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단식 투쟁까지 갈 이유가 있겠냐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단식 투쟁을 간다 한들 찻잔 속에 태풍밖에 될 수 없는 아주 이 협소하고 적은 지지자들의 결집과 지지자들의 행동만 더 강경해질 뿐이지 사실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리한 이 투쟁 방식들을 채택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신동욱 씨가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예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건 실패한 예죠. 실패한 전례를 따라가는 거는 저도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약간 변호인들을 다 그만두게 한 거는 무저항 운동을 해가지고 1심 재판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현실적인 얘기는 조기 출소는 현실적으로 포기했다. 예.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때까지 어떻게 태극기 집회를 활용하고 예. 또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영남 민심을 아무래도 영남 민심은 선거가 되면 좀 결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긴 안목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런 변화들이 결국 야당을 압박하게 될 거고 야당이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의 그 구명을 위해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찌됐든 지금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지방선거 때까지 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에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대담의 키워드 이걸로 좀 잡아봤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국감장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했던 발언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눈길이 뜬 게 바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출국 금지, 불법 사찰 관련해서 지시한 정황이 있다. 이거는 이제 추 국장, 국정우 전 국장이죠. 추 국장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만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네. 자, 과연 우병우 전 수석을 어떻게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어떤 식으로까지 지금 가져갈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앵커가 요거부터 재밌게 한번 가봅시다. 윤석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본인은 윤석열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답니다. 옛날 우리가 H.O.T 나왔을 때 다 상당히 당황했었잖아요. 어른들은 하시라고 부르고 아이들은 H.O.T라고 부르는데 본인들이 불러달라고 하는 대로 불러주는 게 정상적인 발음이라네요. 고유명사의 양에서는. 그래서 저는 윤석열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명호 국장이 최순실 관련된 정보와 첩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선 보고를 했다.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다 보고를 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수사에
흐름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법망을 또 피하면 말 그대로 벅부라지로서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뛰어넘는 그 학고부동안 우리나라 벅부라지의 그 1위를 유지할 수 있겠으나 이번에 주명호 국장이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부사님. 네 번째예요. 그래서 이번엔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피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윤석열 성렬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마지막 결전을 하는 한 칼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죠. 이게 어떤 관계가 될지. 사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부 법대 선후배고 그런데 고시된 거는 또 더 빨리 우수석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 역정이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두 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승승장구하던 분과 아니면 절치부심하던 분이 어떤 드라마를 만들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는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검찰이 너무 로드가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온갖 데에서 검찰에 그 미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결과에 맞춰서 짜맞추기 수사도 될 수 있고 여론 수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이제 진짜 제대로 서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피하고 결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법적으로 해야 당연한 것과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이거를 구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숙제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좀 다른 결이기는 하지만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걸로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 좀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어제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일정들이 좀 공개가 됐죠 홈페이지에. 자, 그게 뭐 조금 부분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일정에 들어갈 만한 사항이 오늘 저녁에 이제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 청와대를 초청해서 만찬 회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이 불참 의사를 통보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노총이 불참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 노동계와 첫 만남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청와대에서 만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뭐 조율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산별 노조로서의 그리고 산별 노조의 대표로서 역할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별 노조를 부른다거나 그다음에 현재 노사정 협의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기본적인 불신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같은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를 대통령이 조치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들을 제가 들어보지 못해서 판단하기 어려우나 좀 더 대승적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이 첫 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노무현 전 정권에도 실제적으로 노무현 정권을 만들기도 했지만 노무현 정권은 무너지게 한 핵심적인 고리들이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권을 만들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 트랩 같은 그런 존재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정치 투쟁을 너무 많이 하고 사실은 본연의 노동조합이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좀 성숙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로 성숙된 모습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고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민노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바로메터가 될 거다. 그래서 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그런 게 다시 벌어진다고 하면 성공한 정권이 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를 잘 해가지고 둘 다 윈윈이 간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일정 정도 기대를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을 다루는 것이 성공 정부를 좌우하는 바로메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민주노총과 민노총은 윤석열과 윤석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라고 불러달라 하는데 왜 굳이 민노총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 정치투쟁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투쟁으로 풀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푸는 거죠? 기본적인
법제가 바뀌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이 풀리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정치투쟁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부정적인 용어와 민주노총에 대한 그 오로지 정치투쟁밖에 안 하는 이러한 그 잘못된 딱지가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붙어왔다는 측면에 있어서 민주노총에 대한 재평가도 이제는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동계와의 첫 만남인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무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